오늘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한 감상평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이죠. 케이트 윈슬릿과 랄프 파인즈 주연의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한데요.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인데요.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어 베를린 훔볼트 대학 법대 교수를 역임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5세의 소년인 나, 즉 미하엘 베르크는 1950년대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토를 하면서 주저앉죠. 미하엘은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구토하며 괴로워하는 그에게 한 여성이 다가오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소년을 꼬마야라고 부른 여인은 집에 데리고 가서 얼굴을 깔끔하게 닦아주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두 사람의 운명적 관계는 시작이 되는 거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꽃다발을 사들고 여인의 집을 방문한 미하일은 청소년다운 호기심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인의 이름은 한나. 그때 나이가 36살. 15살의 미하엘에겐 엄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대상이었죠. 부도덕한 관계라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는 성적 관계가 그러나 시작이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에 탐닉하며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은 나이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사랑은 성적으로 맺어지는 게 더 확실한 관계가 되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미하엘과 한나는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서로 삐치기도 하고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면서 자전거 여행을 하며 며칠씩 다른 지방에 머물기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다른 연인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의식처럼 행해지는 일이 책 읽기입니다. 한나는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고 방문 때마다 미하엘은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줍니다. 책 읽어주고 함께 샤워하고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다음 그들은 한참을 누워있다가 헤어지곤 합니다. 미하엘이 한 번은 그러죠. 책을 가져다 줄 테니 직접 읽으라고요. 꼬마야, 넌 목소리가 좋잖니? 라고 한나는 웃어 넘깁니다. 미하엘은 또 한 번 그녀가 살아온 삶, 가족관계를 묻죠. 꼬마야, 넌 별게 다 궁금한가 보구나. 한나는 일축해버리죠. 현재의 한나는 전차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늘 제복을 입고 출퇴근하는데요. 그것 이외의 어떤 것도 미하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하엘은 학교의 교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쪽에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보고 서 있는 한나를 봅니다. 알 수 없는 수줍음 혹은 수치심을 느끼며 미하엘은 그녀를 외면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녀가 사라진 걸 알죠. 아주 깜짝같이 그녀가 사라진 거죠. 집주인에게 묻자 그녀는 멀리 갔고 영원히 이곳엔 안 올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하엘은 미칠 듯한 심정으로 그녀의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보고 거리를 헤매며 전전긍긍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고 미하엘은 소년기가 지난 청년기를 맞이합니다. 대학에서 법학도가 된 그는 재판정을 찾아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담당 교수가 세미나 대신 그런 실습 과정을 과제로 낸 셈인데요. 거기서 그는 잊지 못했던 연상의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뒷머리를 단정하게 털어올리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앉은 한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재수의 신분이었죠. 한나의 나이는 올해 43세, 1922년에 그녀는 헤르만 슈타트 근교에서 태어났고 1943년에 나치의 친위대에 들어갔으며 1944년 초엔 아우슈비츠에서 1944년 말 겨울엔 크라카우 근교의 어느 작은 수용소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 그는 그때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죽였다는 게 자신의 의지는 아니고요.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지만요. 어쨌든 악행했던 일로 잡혀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치 과거 탐사의 전위대처럼 우연찮게 그 재판에 참여한 주인공 청년은 그녀가 만행을 저지른 나치 범죄자인 걸 알고 전율하죠. 오래전에 이별로 가슴이 아팠지만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이젠 추억 속의 여인으로 남아있는 그녀를 그는 그 재판정에서 날마다 만나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한나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은 이런 거였죠. 수용자 수백여 명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 비어있는 마을의 교회 안에 그들을 감금시켰죠. 근데 때마침 그때 공습을 하고 있던 비행기에서 폭탄이 투하되죠. 불이 붙은 교회 안엔 아비규환이 되고 여성 수감자 수백 명은 지옥을 겪으며 다 죽어야 했죠. 그때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모녀가 있긴 했는데요. 단 2사람 외엔 모두 다 죽었죠. 당시에 여성 감시원들과 경비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을 열어 살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말지요. 죄수들이 달아나 흩어지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을 질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잔혹하게 살인을 방관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한나 슈미츠가 지게 된다는 거죠. 한나 감시원에 불과한 그녀가 어째서 총책임자의 지위가 되어야 했을까? 그때 한나가 그를 모르는 문맹자임을 미하엘은 비로소 감지합니다. 한나의 평생을 옥죄었던 문맹자로서의 컴플렉스. 그녀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충분히 자기가 총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지시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호소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맙니다. 서류 보고서의 사인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해보자는 변호인의 호소를 막아버리는 거죠. 차라리 범죄인이 될지언정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게 한나의 본심인 거죠. 덕분에 한나는 그 살인에 대한 총책임자의 누명까지 쓰고 온갖 비난을 받는 거죠. 수용소 안에서 근무할 때 가스실로 사람들을 보낸 일들까지도 더딥혀져 그녀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치 친위대의 일원으로 재판은 계속됩니다. 교회당 화재에서 살아남은 2 모녀는 책까지 내는데요. 거기서 한나는 잔인하고 자제력이 없는 여자 감시원, 마치 암말처럼 강했다고 묘사가 되는데요. 미하엘은 한때 자신의 사랑이었던 그녀가 수용소 안에 선 수감자를 가스실로 보내는 저승사자였으며 채찍을 손에 든 잔인한 감시원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츰
차츰 그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 시작하죠. 젊고 아름답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무자비한 성실성을 보인 한나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녀의 일이었다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봉급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형집행인이 재수를 사형집행할 때 그것이 살인일 수 없는 것처럼 한나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렇게 미하일은 조금씩 그 한나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 가오들을 마침내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이 주는 중압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근 한 달을 끌었던 재판장에서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한나는 길고 긴 징역살이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시선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앞만 바라볼 뿐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미하엘은 재판장을 찾아가기까지 하지만 공부 얘기만 했을 뿐 다른 한마디도 못한 채 돌아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미하엘은 그 국가고시를 치르고 사법관이 되었으며 결혼까지 합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은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아내를 안을 때마다 이게 아닌데 마음속말을 되풀이하던 미하엘. 그에게 15살의 그 기억은 너무 강렬하고 뜨거워서 이후의 생활 자체를 흔들어대는 체험이 되고 만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강렬한 체험은 어쩌면 악몽처럼 뜨겁게 존재하며 이후의 평범한 생활을 흔들어 버린 거죠.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아내 게르하르트와 이혼을 단행한 미하엘. 그때부터 그는 다시 한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법정에서 만난 후 8년쯤 흐르고 나서 미하엘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 읽기가 녹음된 테이프를 녹음기와 함께 그녀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단 한마디의 코멘트도 없이 그냥 책 읽기가 녹음된 테이프만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4년쯤이 흘렀을까요? 한나에게선 답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련된 문구나 글씨와는 거리가 먼 투박한 문장이었지만 테이프를 통해 그녀가 그를 깨우치고 문맹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감지하면서 미하엘은 그러나 어떤 답장도 쓰지 않습니다. 그녀와의 첫사랑은 애틋하고 강렬한 것이긴 해도 거기에 함몰되긴 싫었다는 게 미하엘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그녀에게 속했던 모든 시간을 이미 정리했고 또 정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책 읽기가 녹음된 테이프를 보내는 심정은 또 어떤 걸까요? 아마도 그는 한나와 나누었던 뜨거운 시간들에 대한 그 참회와 그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의 심정, 남자로서의 책임의식 그런 것 때문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잔인한 전범이었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악행에 발을 담그었다는 것. 그런 그 공범의식이 가져다준 죄의식 그러면서도 정을 나눈 여인의 과거에 대한 연민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몰랐던 사람처럼 등 돌리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 녹음된 테이프라도 보내어서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표현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흐르고 어느 날 미하엘은 한나 슈미츠가 있는 교도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18년의 교도소 생활을 한 한나가 사면이 되어서 석방을 앞두고 있다는 것.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곤 당신뿐인 것 같으니 한번 와서 한나를 만나주면 좋겠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죠. 미하엘과 한나의 만남은 교도소 안의 벤치에서 이루어지죠. 이미 헤어진 지 이럭저럭 2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미 한나는 늙어 있었죠. 36살에 헤어져 43살에 법정에서 만났고 거기서 또 18년이 흘렸으니 한나의 나이 60이 넘었고 거기다 삭막한 교도소 생활을 계속했으니 한나의 늙음은 상상보다 더했겠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정의 요동도 없이 그들은 만나는 거죠. 미하엘은 노인이 된 그녀를 보면서 말하죠. 집부터 구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 가재도구도 모두 준비해 주겠다. 한나는 웃으며 그의 볼을 만지고 여전히 꼬마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헤어지죠. 꼬마야 잘 가. 미하엘은 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미하엘의 고백은 독자인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한 늙은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세월이란 그런 것이죠. 인간에게 존재했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작고 초라한 힘없는 늙음만이 인간의 그 본래 모습처럼 남게 만드는 거죠. 이후에 미하엘은 최선을 다해 안락한 집을 구하고 그 가재도구와 집기들을 사서 넣고 한나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죠. 한나가 석방되는 날 교도소를 찾아간 미하엘에게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나가 새벽에 목을 메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안실에는 한나의 늙어서 쪼그라진 몸이 누워있고 미하엘은 저금 통장과 동전을 모은 깡통 하나를 교도소장이 전해줍니다. 미하엘에게. 유세엔 그 옛날 불에 타서 수감자들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았던 생존자 모녀에게 그 돈들을 전해주라고 쓰여 있을 뿐 미하엘에겐 어떤 남기는 말도 없었습니다. 생존자는 보스턴에 살고 있었고 장차 미국 보스턴을 찾은 미하엘은 한나의 돈을 전달하지만 생존자는 그러나 그 돈 받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돈은 그래서 문맹 퇴치를 위한 유태인 연맹에 보내지고 미하엘은 그 어느 날 한나의 무덤을 찾아가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왜 죽었을까? 지난 가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오랜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밖에 나왔을 때 사회의 적응이 두려워서 아니면 미하엘의 자연스러운 변심에 절망해서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한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도소 앞마당에서 미하엘을 만났을 때 한창 때의 중년 신사인 그가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이미 남자로서 연인으로서의 눈빛이 아니란 걸 한나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런 고백을 하죠. 밤마다 옛날 내가 가스실로 보냈던 그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우리는 함께 있었다고. 그건 한나가 무지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 문자를 깨우치면서 느끼게 된 죄책감이 아니었을까요? 작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든 걸 이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이 소설이 자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1944년 전후 세대인 작가는 전전 세대의 부끄러운 나치의 역사를 이렇게 소설로서
써나감으로써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공존했고 또 사랑했던 부모 세대의 잘못된 가오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변명도 해보지만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진실, 악행은 악행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젠 자기들은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 연대적인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이 드는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랑 이야기만은 아닌 인류의 역사적 가오에 대한 참회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팔렸고 영화화되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런 거 보면은 인류의 공통적인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